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사회 서비스원, 인천 사회 서비스원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인천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김광백 국장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광백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오셔서는 이제 모두의 1층을 주제로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학생들, 우리가 예전에는 동급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뭐 돌봐주기도 하고 또 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 눈물겨운 어떤 미담 사례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예전에 미담거리로 그냥 치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난달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두의 1층, 그래서 장애인의 네네. 자립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또 인천 장애인 교육권 연대라는 단체에서 또 사무국장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학교 내 장애 학생 차별에 대해서 학교에서 장애인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그 같은 반에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친구가 한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간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같은 반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랑 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이게 그림의 재능이 많아갖고 만화나 이 사파 이런 컷 같은 거를 잘 그려갖고 친구도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주변에 항상 아이들이 같이 막 웅성웅성 쉬는 시간 되면 야, 이것 좀 한번 그려봐, 뭐 저것 좀 한번 그려봐 이러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차별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상당히 좀 짐짓 놀래게 되는데요. 우리 그런 장애인 교육권 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마 그런 일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간단히 단체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장애인 교육권 연대라는 단체는 2005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긴 취지는 이제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가까운 학교를 좀 보내고 싶은데 학교를 보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이 미담된 사례들은 아주 극소수의 이제 사례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장애인 분들은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조차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애인 부모님들, 그리고 장애 당사자분들,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좀 다닐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최소한은 차별이 없는 학교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2005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가 인천 장애인 교육권 연대라는 단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천 장애인 교육권 연대에서는 이제 학교 내 차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부터 이제 소개를 해 주실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일단 내 집 앞에 학교가 있어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그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2005년도 아까 20년 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학교를 보내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 2005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통계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고 있으면은 2명 중에 1명, 장애인 중에 2명 중에 1명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을 다니지 못했다라는 통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저희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래도 지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됐다. 그 많이 개선보다는 아주 확실한 개선이 됐습니다. 이랬으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과거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현재 그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장애 학생들 차별 사례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차별이란 말 자체에 대한 이제 정의 이걸 좀 먼저 네, 좀 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법이 있고요. 이 법에는 장애인 차별이라 하면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학교 생활,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이 겪는 그 여러 가지 교육의 활동들을 함께 참여하지 못했었을 때 네, 네, 네. 불공평하다라고 간주하고 있고 이를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차별에 대해서 드릴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차별 중에 하나가 여전히 몇몇 학교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학교에 온다면은 우리 학교 말고 한번 특수학교에 가면 어떻겠어요? 라는 이제 어떤 전학을 권유한다든가 또 우리 학교에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라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사례들이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아주 강력한 직접 차별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아직까지 가끔씩 이런 노골적으로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학교들이 좀 가끔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타나는 차별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내에 입학을 했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다양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대표적으로 현장 체험 학습. 옛날엔 소풍이라 저희가 불렀는데 네, 네. 2005년도에도 저희 단체가 만들어졌었을 때 장애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소풍 가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현장 체험 학습 갈 때 학교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면 현장 체험 학습 안 가면 어떨까요?라는 이제 말씀도 네, 하시기도 네, 하지만 이것에 애둘러 가지고 부모님이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라는 말씀으로 차별을 좀 마치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공개 수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학여행 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생존수영이라든가 재난안전교육 이런 공간에서도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은 너희가 뭘 알겠어라는 태도도 있겠지만은 너희 같이 심한 장애 학생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의 공간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발선부터가 이제 다른 거죠. 우리 네. 장애 학생들과의 차이가. 그러면 이제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풀어본다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정말 그 우리 장애가 있는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정기관도 그렇고 학교의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당신을 돌볼 만한 혹은 지원해 줄 만한 사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특수학교에 가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애둘러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네. 있죠. 근데 진짜 없을까요?라고 저희는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혹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안 될까요?라는 음.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제 이런 학교의 여러 가지 말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기 어려워요. 라는 이제 약간 차별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다 네. 보니까 네. 과연 이런 시작이 괜찮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차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그러면 입학을 한 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과 우리 모두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랬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 딴 데 가세요. 이거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 장애 학생에 대해서 경험해 보거나 겪어보지 않았는데 보자마자 장애 학생이니까 좀 심한 것 같으니까 네, 안 네. 돼요라고 하는 말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 사회 취지에서 맞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수학여행이나 뭐 생존수영, 재난대비 공개수업 이럴 때는 더더욱 이게 함께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다른 분들께 보여준다면 굉장히 이게 성공 사례로 좀 많은 분들께 존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거부하는데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 말고도 뭐 최근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차별 사례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 좀 이후에 나타난 현상 네, 중에 네, 하나인데 네. 학교 폭력 사건에서
이제 장애 학생들이 가해자 혹은 음. 피해자로 이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네, 급증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장애 학생은 자기가 자기를 잘 설명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네. 안타깝게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고 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가해를 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되게 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사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까지 좀 그 학생이 적절한 어떤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적절한 처벌을 받거나 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조력해야 될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사람 이제 학교에서 오히려 장애 학생들을 좀 오히려 방치하면서 음. 결과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2년, 3년 전 혹은 작년까지 해서 장애 학생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육청을 만나서 매뉴얼을 수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고자 법과 제도를 좀 바꿔보고자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많이 미흡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장애 학생 자녀를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는 게 좀 겁이 나요라는 네, 말씀들을 좀 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 표현은 의사 표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다 못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맥락에서 설명해야 될 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경찰서에 장애 학생들 중에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잡혀가는 경우에는 진술 조력인이라는 제도들을 활용해 가지고 네, 내가 겪었던 피해만큼 혹은 내가 했던 가해의 어떤 사실만큼 자기가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 학교 폭력 사례에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같은데 이제 가게 됐었을 때 너무 억울한 사례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최근에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학교나 교육청에서 혹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장애 학생들이 학폭 심의를 하게 될 때 그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 중에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장난하거나 또는 뭐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아니건 귀찮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귀찮을 때는 싫어하지 마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그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대편에서 괴롭힌 거는 아무런 언급을 안 해주고 이 친구가 그 괴롭힘 때문에 팔을 한번 휘둘렀다가 그 괴롭힌 친구가 맞게 되면 그것이 잘못 오해가 돼서 장애 학생이 폭행을 행사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의 맥락을 가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잘 접근해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장애인 전문가, 네, 특수교육 네.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끔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매뉴얼도 작성돼 있지만은 작년 재작년에서 인천시 교육청 사례를 좀 살펴봤었을 때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경우들도 네.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작년에 부평에 음.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특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장애 학생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는 사례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장애 학생에 대한 처벌들이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네.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행동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장애인의 시각에서만 보게 되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밖에 없죠.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 중에 또 그런 못된 친구들도 있긴 해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주거나 그런데 이제 뭐 비장애인들끼리 관계가 없는데 장애가 있는 친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뭐 놀리거나 또는 뭐 괴로움을 주거나 그렇게 되면 이 친구도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 폭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장애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된 학생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못된 학생들은 학생인 것이고, 그럼 어른들은 이때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 사안에서 좀 어른들이 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좀 더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련 제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정교하게 네. 만들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시 다니지 못하는 일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전학 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 안에 장애 차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제 대안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긴 하고 있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 고난이 가장 세신 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의외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장애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한 발 좀 물러서는 경우들이 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대안 중에 하나로서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 장애 인권 교육을 받으시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오히려 교장 선생님들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들을 주체가 되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가장 고난이 많은 건데, 이분들이 큰 힘을 잘 행사했었을 때 실제로는 효과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대안은 바로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더 힘이 세신 분들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랑, 두 번째로는 이제 인천시 교육청 담당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차별의 실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은 생존 수영에 못 갔는데 못 간 이유가 도대체 뭐고, 진짜 지원 인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편견 때문에 못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지 않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차별의 실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엄격하게 입장을 갖고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너무나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나 좀 무감하다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을 좀 의외로 많이 만나요. 그래서 네. 교육청의 의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잘못하는 학교가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처벌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2024년에 10월에 있었던 그 특수교사 선생님의 과중한 업무와 그 교육청의 안일한 지원 때문에 사망을 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하고도 이런 게 다 이어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전반적인 이제 사회적인 문화 중에 하나는,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잘 하겠지라는 이제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들만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하면 될 거야라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한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내에서도 이제 장애 학생의 교육의 문제는 그 학교 구성원의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특수교사만의 문제, 장애인 부모만의 문제, 장애 학생만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 맞대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노력들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한테는 과중한 업무로 떠넘겨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님들도 최근에 이제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사회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수교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잘 해줄 거야. 이렇게 떠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나 몰라라 하는 거겠죠. 에이, 담당 선생님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 이렇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수학급이 그럼 어렵다면 특수학교를 더 지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지역의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하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집값 하락한다고 반대하고 뭐 무릎도 장애자 부모님들은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광경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왕왕 보도가 됩니다만 이 문제가 만병통치약은 또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단체는 특수학교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돼요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서로 협의하고 합의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기의 장애인은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도 마찬가지로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함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역할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 특수학교는 학교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니까 이 학생은 함께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분리를 조장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돼 있는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유엔 장애인 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게 공고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인 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더 짓거나 분리 교육을 하는 방안이 아니라 진짜로 학교 내에서 장애 학생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교육 계획을 만들어라라고 공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는 게 이제 전 세계가 합의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가급적이면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누구든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지 간에 혹은 장애가 있든 없든지 간에 누구든 함께 교육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모두가 통합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더불어 함께 해야만 이들도 이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담을 쳐놓고 차별을 시켜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곧 3월이고 많은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차별 없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마무리로 뭐 권고해 주실 만한 좋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말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김승석 교수님이 예전에 장애 역사라는 책에 서문을 쓰실 때 인용했던 글이거든요. 차별은 공기와 같아서 기득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득권은 이제 뭔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 눈에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을 확률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지 않으려면 안 보일 것이고 아마 장애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 학교를 다니지만은 이 학생들이 우리 학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특수 학급에만 아니면 특수 학교로 보내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학교 내는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나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려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 네. 이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교육을 열심히 실행했었을 때 차별이라는 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의식적으로 고려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차별을 없애는 것은 어렵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민을 많이 갔던 시절에 초기 이민을 갔던 미국 이민자들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차별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차별이 하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진 차별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그 벽을 없애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몇몇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꼭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장애인교육연대 김광배 국장님과 함께 좋은 얘기, 가슴에 맺히는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